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바른역사교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13편 단제연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단제 스님께서 출생해서 1918년도까지 이 생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해외 망명과 민족운동 및 한국 고대사 연구기 해서 1910년부터 1925년 그 활동사항 중에서 1919년도부터 단제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이니까 40세가 되는 해입니다. 40세가 되는 1919년 2월 달에 만주 길림에서 대한어검부를 주도적으로 만드시고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에 참여하고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대한독립선언서는 저희들이 무호독립선언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일 그 독립선언서보다 먼저 나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얘기하지만은 무호년에 발표된 것이 아니고 무호년은 1918년이죠. 1919년도 3월 11일 정도 발표된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단제 스님께서는 40세 때 대한어검부를 주도적으로 창설하고 대한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하고 반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기 그 이전 한성정부가 있었죠. 러시아에는 노령정부가 있었고 이 한성정부가 서울에 있었는데 여기에 3월 달에 평정관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북경에서 상해로 이동을 하시죠. 그래서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더불어 임시정부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1일 임시의정원에서 충청도를 대표하는 의원으로 선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청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채택을 했던 우리나라 국기고 상해 임시정부 직인 국세죠. 직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상징 마크가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사진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기념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 출범을 하고 또 이승만이 이제 내각 책임제의 국무총리로 청거가 되자 단제 스님께서는 위임 통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이제 반대를 하죠. 그렇지만은 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활동은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의정원 국회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거기 위임 통치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만은 1919년 3월 1일이니까 저희들이 서울에서 3.1 운동이 이제 일어난 그 이유가 되겠죠. 그때 자기의 지도 교수였던 윌슨 대통령한테 단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일제하에 있으니까 유엔에서 우리를 위임 통치해달라 이런 위임 통치안을 윌슨 대통령에게 보낸 그런 이제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그 국무총리나 대통령 선임에 단제 선생님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8월에 들어와서 이승만이 통합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자 임시정부와 인연을 끊고 반임시정부 활동에 주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임시정부 의정원 충청도 위원회에서도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일 러시아령이나 또 중국령, 미국령 국내에 있던 임시정부 대표들 중에서 29명을 이윤으로 선출을 해서 이제 개원을 한 것이죠. 국회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1회 임시의정원에서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의결을 하고 또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해서 공포를 함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0월에는 단재 스님께서 임시정부와 결별을 하게 되죠. 상해 보강리 54호에서 독립신문에 대응하는 신대한을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을 통해서 임시정부를 반대하는 활동과 무장투쟁론을 선전함과 동시에 신대한 동맹단을 만들고 이 신대한 동맹단 기간지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재 스님께서는 이 신대한 동맹단의 부단주로 역임을 하게 되죠. 이 신대한 동맹단의 단원은 그때 한 40여 명 정도 되었고 북경에서 반임시정부 운동을 전개하던 박영만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체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신대한을 통해서 파괴를 통한 건설을 주창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한 독립운동을 실천한 것이죠. 신대한은 상해 임시정부와의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일본 첩자들의 관계 등으로 20호를 발간하고 폐간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방해를 해서 출판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자동적으로 폐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한청년단 단장과 또 대한독립청년단 단장 또 신대한 동맹당 부단장 보합단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펴게 되는 것이죠. 상해 임시정부는 나왔지만은 이러한 단체에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이 신대한 신문은 아주 강력한 필체로 필봉으로서 국내외 독립 지사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독립운동의 전파 및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신상환이 조직하려고 했던 의용성군의 선언의 형성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진관사의 신대한 1에서 3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서 몇 년 전에 태극기와 함께 많은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때 이 신대한 1호에서 3호 신문도 같이 묻혀 있었던 것에서 이제 의용군 성군을 만드는 데도 많이 이제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1월에 접어들어서는 여운형의 도일 문제를 규탄함과 동시에 유호 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유호 국민대회에서 선포문을 작성을 했지요. 그래서 선포문은 여운형이 민의를 위반하고 독립정신에 위해된다는 등 국민회의의 결의사항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에 임시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더 악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유호 국민대회는 임시정부의 외세에 의존하는 노선을 규탄을 하고 이와 전후해서 여운형, 장덕수, 최건우, 신상환 등이 도일 행적을 원세훈이나 한의원 등과 함께 국민대회를 개최해서 신랄하게 규탄한 것입니다. 그들이 일본으로 간 행적은 일본으로부터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그는 외교 활동의 일환이다. 또 민의를 위반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활동이 아니고 개인의 활동이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일본에 가서 그렇게 참정권이나 자치권을 얻으려고 한 것은 친일 행동으로 규탄을 하는 이런 시민 권리 대회를, 규탄 대회를 개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해 12월에는 항일 비밀 결사 조직인 혁신단을 만들고 그 기관지로 혁신 공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의 유일 요구라는 논설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내용은 뭐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히 요 내용들은 혁신단에서 한 일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김상옥 의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김상옥 선생과 그리고 경남 고성에 가면 옥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옥천사에 신화수 스님이 계셨는데 신화수 스님들이 이제 혁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공보를 발행을 해서 독립 정신을 고취해 나갔는데 신화수 스님이 사이도 조선 총독과 일본 고관들을 한꺼번에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제 실패를 했죠. 그래서 김상옥 선생님께서 상해 임시정부로 이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독립지사들이 체포를 당해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고문을 받은 그 종로 경찰서를 이제 폭발을 한 것이죠. 이때 김상옥 의사에게 군자금 1,000원을 제공한 혐의로 신화수 스님이 체포되어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스님의 나이가 27세였죠. 그 주지는 그 당시에 경성부 당주동 16번지에 있었습니다. 현재 문화세종회관 뒤편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바로 건너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화수 스님도 모진 고문 끝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군자금을 마련한 영화가 있죠. 뭐 나는 놈 뛰는 놈 무슨 놈인가 하는 만주에서 그게 비자금을 오토바이를 타고 비자금을 탈취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벌이는 그 영화 바로 배경이 이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진이 나와 있는 게 경남 고성에 있는 옥천사 연화산 옥천사 일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세가 되는 1920년 1월에 독립신문과 신대안에 이제 논쟁이 가열이 되자 이동희 국무총리가 양신문 관계자들을 불러서 화해를 시키고자 했으나 결국은 실패를 하죠. 그런 과정에서도 신대안은 이제 계속해서 발간을 합니다. 신대안은 중국 이제 상해에서 발행을 했는데 애간 신규식 선생님께서 자금을 지원을 해서 1919년 10월 28일 날 창간을 했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이승만과 갈등으로 임시정부를 나오고 또 임시정부의 기간지로 독립신문과 맞서서 10월에 이제 창간을 했죠. 그리고 단재 선생님께서 주필이 되어서 주로 이제 일제를 비판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지만은 임시정부 노선도 비판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외교 중심적 독립운동을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주적 정치, 병력 양성 등을 강조를 합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상해
보강리에서 주 2회 순 한글로 발행을 했죠. 독립신문은 한문과 한글을 같이 썼지만은 이 신대안은 한글로만 발행한 신문입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의 압력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폐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은 어느 쪽이 독립신문이고 왼쪽이 순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 신대안 신문 지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에 안국대 선생이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께서는 정별 기당 안국태라는 한시를 지어서 보냅니다. 안국대 선생님은 1877년도에 평안남도 중화에서 태어났죠. 병암은 지금 평양군 외곽 지역입니다. 중화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양특별시에 포함이 되어 있죠. 1907년도에 안창호, 양기탁, 노백린 우리 단재 선생님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을 하는데 참여를 했고 1911년 이 신민회가 해체될 때까지 국권 회복에 힘을 썼습니다. 3.1 만세운동 이후에는 상해로 옮겨서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지만은 1920년 4월에 46세 젊은 나이에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이를 애통하게 여겨서 한시를 지었는데 그 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시입니다. 바람 불어 티끌먼지 가득 찼는데 그대 홀로 쓸쓸히 동으로 가나. 눈 내리면 칼을 들고 현경 이야기, 봄이 오면 왕건 태조 건국 이야기, 등불 아래 왕진 역사같이 초할제, 노인들은 가본년을 이야기했지. 한 칼로 외적 썰어 안정한 뒤엔 달밤을 숲속에 누워 검은고 떴세. 이런 안국대 선생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이 한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는 북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성남이 아치아가에서 박용만, 김창식 등과 제2보합단 조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임장의 스님이 되죠. 무장투쟁의 독립노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뜻을 같이한 동지들을 규합해서 봉천에서 김동삼, 이시영 등과 제만 독립단체의 통합을 하는데 전력을 기울입니다. 이 보합단은 간혹 저희들이 영화나 다른 데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체입니다. 1920년 8월에 평안북도 어주군에서 결성된 항일 무장 단체인 보합단이죠. 조선 각지의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암살대를 조직해서 군자금을 제공을 거절하는 부호라든지 친일 밀정이라든지 일제에 관한 관헌, 일제에 관한 등을 제거하는 등 항일 무장투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은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고 본부를 중국 관전선으로 이동하고 나서도 철저히 무장투쟁을 전개를 합니다. 보합단의 군자금 모금은 주로 김도원이라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도원은 1920년 12월 4일 경성부 운리동 99번지 변영덕 집에서 군자금을 모금을 하던 중 종로경찰서 이정선을 사살하고 건등 무례에게 중상을 입혔으나 체포되어서 바로 사형에 처해진 인물입니다. 여기에 그림에 그런 내용도 보합단의 설립을 하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해에 선생님은
이혜영 선생님과 그의 부인 중매로 박자혜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박자혜는 26세였죠. 서울에서 3.1운동 당시에 간호사였었는데 간호회를 모았죠. 간호회를 모아서 이제 간호회 사건을 주동한 인물로 되어 있죠. 간호사였기 때문에 3.1운동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연락을 해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경찰에 이제 요주의 인물로 되니까 봉천으로 거쳐서 북경으로 이제 망명을 해서 영경대학교 의학과에 유학 중이었죠. 학생 신분이었죠. 그럴 때 이제 이혜영 선생님 사모님 중매로 해서 단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참 초라합니다만은 신조 선생님과 박재호 여사님의 결혼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이고 여기가 바로 신혼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짧은 신혼생활이었죠. 요게 21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진섭항지에 21호입니다. 21호에 아주 허물한 아주 참 보잘것없는 건물 다가구 주택 이게 모습입니다. 이 집이 현재는 있습니다만은 곧 뜯겨서 그게 큰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의 신혼의 꿈이 섬에 있는 이런 건물들이 흘리지 않고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6월 달에는 선생님이 이제 러시아령 수분하러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박용만 선생님과 문창범, 유동열 선생님들과 같이 노령에서의 연해주에서의 독립운동 전개 방향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시고 또 연해주에서 독립운동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북경으로 다시 옮겨와서 군사통일주비회를 또 조직을 합니다. 단재 선생님께서 엄청나게 조직도 많이 만드시고 또 역할도 많이 하십니다. 이 통일군사주비위원회는 이제 해외에서 많이 독립운동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괄해서 군사통일기관을 하나 설치를 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모임이 이 군사통일주비회 주비위원회죠. 주비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들을 배달무라는 분을 남만주로 보내고 또 남공선이라는 분을 북만주에 파견해서 각 단체들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단재 선생님과 이혜영 선생님이 군사통일주비회를 개최하였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 건물은 뜯겨서 없어지고 베이징 동물원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단재 선생님께서 이 주비위원회를 개최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 들어서 북경에서 군사통일회의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하고 김창숙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순한문 잡지 이제 청고를 이제 간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왜 스님께서 이렇게 군사통일 주비회를 만들고 군사통일 이제 회의를 이렇게 이제 개최를 했느냐?
이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1920년에 들어와서 청살리 전투, 봉오동 전투 등 이제 많은 독립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주에 있던 10여 개 군사 단체들의 행동이 이제 일치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독립운동 단체 대부분이 시베리아로 강제 이동을 하게 되죠. 자유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청살리 봉오동 전투가 을왕촌 전투가 끝나고 나서 일제가 여기에 탄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만행을 많이 저지르죠. 그래서 간도 참변도 일어나고 또 대토벌 작전이 수행이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유시 속으로 다 이제 이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군사 단체들이 서로 협의해서 통일 단체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여의치 못했죠. 그래서 이 일을 단재 선생님께서 이제 맡아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또 대동이라는 잡지를 이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운동 단체들을 모으는 데 있어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들을 이제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하지 못하고 그 역할은 이제 국민대표회의로 이렇게 넘겨주고 이 군사 통일 주비회는 이제 활동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1921년 이제 42세 때 1월에 청고 이제 1회를 간행하게 됩니다. 이 청고는 1921년 7월까지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7월까지 지금 다 현존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호까지만 발굴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발행된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실제 책은 없습니다. 이를 이제 안타깝게 여기고 지난해에 신채호 선생님 기념 사업회에서 이제 청고 발행 100년을 기념해서 이제 청고 기념호를 발간을 해서 청고라는 이름으로 단재 선생님의 소식과 글과 또 기념 사업회의 활동 사항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고에 단재 선생님이 이제 진공 또 대궁 지신 뭐 이런 여러 가지 필명으로 글을 쓰게 되죠. 주로 이 잡지는 선생님께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의 글이 이제 여러 이름으로 필명으로 이렇게 대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호에 하늘북 또 이제 쓰시고 또 조선 독립과 동양 평화 이런 글도 쓰시죠. 그래서 이런 글에서 금일 동양 평화를 말하려면 조선의 독립만한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선이 독립하면 일본은 방자하게 탐욕스러운 데 이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2호 같은 경우에는 봉오동 전투와 노두구 전투 등 서간도와 북간도의 독립운동을 소개를 하고 제3호에서 대궁이란 이름으로 쓴 기사에서 3.1 운동을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가게 된 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기사도 썼습니다. 그 이후에 7호까지 좋은 글들이 많이 실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 원본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4월에 들어서 앞에 얘기했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 위임 통치권에 대한 이제 성토문을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의원들 그러니까 54명의 서명을 받아서 이승만과 정한경이가 미국 정부에 제출한 위임 통치권에 대한 성토문을 작성을 하죠. 그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면 성토문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2천만 형제 자매에 향하여 이승만과 정한경 등 대미 위임 통치 청원 및 매족의 청원을 제출한 사실을 들어서 그 죄를 성토하노라. 이승만이죠. 이 등의 청원 제출은 곧 4252년 3월경 아국 독립운동 발발과 동시에 그러니까 3일 독립운동이죠. 3월 1일이고 요거는 3월 3일 날 청원을 했으니까 그렇게 3일 독립운동 발발과 동시하여 세계의 대전이 종결되자 평화회의가 개설되고 따라서 민족 자결의 성량이 높았도다. 이에 각 민족이 자유대로 1. 고유의 독립을 잃은 민족은 다시 그 독립을 회복하며 2. 각국의 소유로 얼국에 빼앗겼던 토지는 다시 각국으로 돌리며 3. 양국과 피차 정탈되는 지방은 그 지방 거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통치의 주권을 자택하게 하며 4. 오직 덕, 오, 토의 각 식민지는 그 주국이 난수의 책벌로 이를 몰수하여 협약국에 위탁 통치한 바 되었도다. 이렇게 쭉 해서 우리 조선을 윌슨 대통령께서 신경을 써줘서 유엔에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달라라는 그 청원서를 당기 4254년 4월 19일 날 성토문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은 이승만은 없는 아직 찾지 못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성토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또 독립 그 자금을 유용한 점이 등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이제 받게 되는 단초가 바로 이 성토문이라 하겠습니다. 올해 접어들어서 북경에서 이제 또 통일 책진회를 이제 발기를 하고 또 취지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 통일 책진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서 발기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들이 작성한 통일 책진의 발기 취지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한 것이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진정한 독립정신 안에 통일적 광복 운동을 하고, 둘째, 정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시국을 수습하고, 셋째, 군사단체를 완전히 통일해서 혈전을 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통일 주비회 노선을 지지하는 단체가 바로 통일 책진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 발기는 군사통일 주비회의 움직임과 함께 이승만에게 큰 타격을 주어서 이승만이가 태평양회의 참가를 구실로 상해를 떠나게 만들게 되었고, 또 임시정부를 개혁하기 위한 국민대표회의 소집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해인 1922년 43세 때 이제 새로운 임시정부의 구성과 독립 노선을 위해서 국민대표회의 개최에 또 전력을 기울입니다마는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부인과 아들을 이제 국내로 보냅니다. 같이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생활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로 보내서 박자의 여사는 간호사로 중국으로 가기 전에는 간호사로 일했고 또 중국에서는 그 학비를 스스로 벌어가면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영정대학교 의학과에 다녔기 때문에 서울로 돌아와서 인사동에서 이제 박자의 삼파입니다. 삼파 가게를 열죠. 박자의 삼파. 그 인사동에 있었던 조산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삼파소를 열어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을 하는데 신채호의 부인이고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의 감시 대상이 되었는데 삼파가 잘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가게를 열어놓고 이제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또 독립운동가들의 연락하는 이제 일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1926년도에 서울 지리가 아주 낯설었던 나석주 의사를 도와서 이제 사전에 길을 안내하고 해서 나석주 의사가 조선 총독부 그 식산은행에 이제 폭탄을 이렇게 투척을 할 때 성공적으로 잘 마치도록 이제 힘을 보탠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의열단장 김은봉의 요청으로 이제 또 상해로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조선혁명 선언서를 집필을 해서 1923년 1월에 이제 집필을 해서 조선혁명 선언서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되고 또 1923년 1월에는 주야 수레라는 이제 한시를 짓습니다. 한시를 짓는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새해에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제 그러한 한시를 짓습니다. 가을밤에 회포를 적다 이런 제목이죠. 주야 수레 가을밤에 회포를 적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외로운 등불 가물가물 남의 시름 같이 하며 일편단심 다 태울째 내 맘대로 못 달려라. 창 들고 달려나가 나라운명 못 돌리고 무지러진 붓을 들고 천구 역사 끄적이네. 이역 방랑 10년이나 수염에 서리치고 병석에 누운 깊은 밤에 달만 누각에 비춰드네. 고국의 농의 해맛 하 좋다 이러지 마라. 오늘은 땅이 없거들 어디다 배를 맺고 만국의 서러움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주 절절한 내용의 시입니다. 고국의 농어맛 얼마나 고국이 그립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내 배 하나 이렇게 눕힐 땅이 없다. 이렇게 만국의 하늘을 읊은 그런 아주 슬픈 시입니다. 9월에는 독립신문에 이제 진공이라는 이름으로 금일에 또 피란할 십성지를 찾는 사람들 뭐 이런 내용 또 12월에 2024년 또 1월에도 동아일보에 조선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이라는 이러한 이제 글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조선고래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이라는 책은 우리의 이제 상고사를 우리가 읽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전성시대를 지나 선사시대를
그렇게 전설이죠. 전설 시대를 지나서 기록이 되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또 이러한 기록이 있었다면 어떤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1기는 이두문을 우리가 사용했을 시기, 그 다음에 제2기는 이제 구결문을 사용했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제3기 언문, 우리의 글이 생겼던 시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쓰신 평양 폐수고와 함께 조선 고려의 문자와 시가의 변천이라는 이 이북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문자의 변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1일에는 생활고를 해결하고 집필 활동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북경 관음호동에 있는 관음사 절에 들어가서 성녀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입적을 하고 성녀 생활을 하죠. 머리도 깎고 이렇게 이제 성녀 활동을 합니다. 대종교도 유학에 심취해서 성균관을 나오시고 했지만은 또 유학에 성리학에 밝으시고 또 대종교에도 가입을 하시고 이제 또 불교에 입적을 해서 이제 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집필 활동을 하는데 조선사와 전후 사만고도 여기에서 이제 집필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관음사는 지금 중국에 가면 이 절이 없습니다. 절은 없고요. 관음사에서 글을 쓰고 입적을 하기 전에 이제 61개를 한 곳이 바로 이제 석등암인데 그 석등암은 아직도 이 자리가 있습니다. 석등암은 있고 이제 성녀로 지내던 그 관음사는 지금 이제 흘려서 없고 현재는 이제 신화통신사라는 신식 건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썼던 전후사만고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선생님의 대표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만이 전사만과 후사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후사만은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반도에 있던 이제 신라와 백제 그리고 지금 간도 땅에 있었던 고구려 이게 이제 후사만이고 그 이전에 전 사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륙에 바로 전 사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라 백제 고구려 일식 기록을 다 살펴보면은 그게 전부 다 고구려는 바이칼 호수 있는데 백제는 양쯔강이 있는데 그리고 신라는 이제 두 개로 나타나죠. 대륙에도 있었고 또 한반도 남쪽에도 있었는데 한반도 남쪽에 거는 통일 신라 때 간척 기록이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후 사만고는 단재 선생님의 최고의 역사적 업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사만만이 아니고 그 전에 북사만이 대륙에 북사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사만이 이제 대륙 사만이고 이것이 후에 한반도 남쪽으로 한반도로 이동해서 이제 후사만 신라 고구려 백제가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경대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다 보고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일식 관측 기록에서도 그대로 컴퓨터에 서울대 박창흠 교수님께서 컴퓨터에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00%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후 사만고에 대한 책들이 우리가 대륙을 다스리고 사만이 대륙에 있었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다 부정을 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 대륙에 전 사만설 이런 걸
인정을 한다라면 지금 일본 식민사관에 의한 임나본부나 한사군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도저히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분명한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단 주류 사학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이러한 식민사관은 극복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도 한시도 짓고 또 홍명희 선생님의 주선으로 동아일보에도 글을 싣고 또 성리 생활을 하면서도 이혜영, 김창수 또 유자명 선생님들과 접촉을 하면서 독립운동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다물단, 다물단의 그 선언문을 또 이제 기초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최남선 선생님이 시대일보에서 이제 한국 시대일보에 와서 주필 이 신문을 맡아서 좀 해달라면서 한국을 요청했으나 신채호 선생님은 이제 이를 거절을 하고 계속해서 북경에 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는 다물단의 최주영이 중국 천진에서 이제 체포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군자금 15만을 모집 중에 이제 피체 체포되었다라는 제목이 동아일보 1928년 2월 5일자로 이렇게 신문기사를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면서 다물단에 대한 자료나 또 연구가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의열단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다물단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선언문도 기초에 주시고 또 이렇게 다물단이 군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한 내역들도 우리가 좀 잘 조사를 해서 정립을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6세가 되는 1925년에도 동아일보와 또 앞에 얘기했던 동아일보에 앞에 얘기했던 평양 폐수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물단 앞에 얘기했던 다물단에서 이제 김다라 밀정을 이제 처단을 하는데도 선생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밀정 김다라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참 재미나는 게 있습니다. 네. 김다라는 우리 대한제국의 공무원 출신이죠. 통리안문에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대한제국이 멸망을 하자 이제 조선 총독부의 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경으로 와서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10년 동안을 압력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많은 이제 피해를 입히고 또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단체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정보를 캐내서 일제에 알려주고 또 밀고 하고 또 해유를 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죠. 1925년 3월 30일 날 박용만의 기순공작을 시도한 혐의로 이제 다물단과 의열단 단원에 의해서 처단이 됩니다. 의열단의 이종희와 이기환, 다물단의 최주영과 이규준이 같이 참여를 해서 처단을 했지요. 김다라가 처단된 직후에 동아일보에서 밀정, 필경, 피살 1925년 4월 4일 사건 보도가 된 신문 동아일보 기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성녀를 하는 게 내 이제 역할이 아니다. 내가 연구를 더 하고 또 무장 투쟁에 나서야 된다. 오로지 무장 투쟁만이 살 길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유일한 무기가 무장 투쟁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녀 생활을 더 지속하지 못하고 4월에 이제 성녀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환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오고 가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김세랑이라는 분의 집이나 김창숙 또 김희연 등과 동거하기도 하고 또 이혜영 유자명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면서 이호영의 하숙집에서 이제 기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대만 사람이죠. 이제 임병문 등과 이제 협력을 해서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조직을 하게 됩니다. 아나키스트 단체를 이제 만드는 거죠.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을 이제 조직을 하고 그때가 이제 1928년 7월에 조직을 하고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단재 선생님의 이런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시기를 구분할 때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망명과 이제 고대사 연구 기간으로 이렇게 정했고 이제 여기서 이 다음부터 이제 2025년 이후부터는 이제 무정부주의 운동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25년도 이후에 활동 사항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26년 47세 때 또 시대 일보의 고구려와 신라 건국 연대에 대하여 이제 이런 글을 연재를 시작하시고 48세에는 황명희 선생님 요청으로 이제 또 신간의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고 창립총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임이 됩니다. 신간에는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 중에서 아주 최고 큰 규모가 큰 뭐 정당 형태를 갖춘 그런 이제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1927년 2월 15일에 사회주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다 모여서 민족 단일당 민족협동전선이라는 이제 표어를 내걸고 항일 단체로서 이제 창립을 하게 됩니다. 1931년 5월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한국의 좌우합작 최초의 독립운동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체는 전국에 또 해외까지 모두 그 회원 수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이르렀습니다. 사회주의계와 천도교계 또 비타협 민족주의계 기타 종교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에 이제 발기인으로 참석을 하고 중앙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28세가 되는 1928년에도 조선일보에 여러 가지 이제 글을 투고를 하고 또 지필에 몰두를 합니다. 그러자 시력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내가 눈이 멀어져서 세상을 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어린 아들 떠나보냈던 그 어린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박야희 여사가 서울로 올 때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죠.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이제 둘째 애를 이제 관일이를 낳았죠. 그래서 실명 전에 아들을 봐야 되겠다. 전보를 쳐서 이제 두 아들과 이제 북경에서 이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생활을 같이 하죠. 이 한 달 동안 생활을 할 때 이제 둘째 아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아기를 놓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달 동안 짧았지만은 선생님께서 생활을 하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이 내가 소매 동냥이라도 해서 소매 동냥이를 해서 다른 데 가서 동냥을 한다는 아니고 이 소매 끝을 많이 움직여서 글을 빨리빨리 많이 써서라도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을 시키고 싶다. 이런 말씀도 자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장남하고 이 한 달 같이 있었던 게 유일한 같이 생활한 것이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단재 선생님의 장남, 그리고 우리 이덕남 여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입니다. 짧은 이 한 달 동안의 추억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열심히 사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은 1912년도에 일제가 조선 민사령을 내려서 호적을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일제의 신민이 될 수가 없다. 이래서 호적에 등록을 안 했죠.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무국적자로 계셨던 것이죠. 국적 없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단재 선생님이 국적이 없기 때문에 호적에 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호적에다가 올렸는데 아버지는 없으니까 쓸 수가 없고 공란을 비워놓고 성은 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렇게 호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986년도에 서울 가정법원에 이제 호적을 제대로 건쳐달라, 아버지 호적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신채호 선생님 걸 이제 만들죠. 그걸 이제 국적을 회복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국적은 이제 만들었는데 박자희 여사님을 부인으로 올려야 되는데 결혼한 증명서를 가져와야 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벌써 돌아가시고 없고 100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혼인증명서를 제출합니까? 그래서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들은 좀 속된 말로 하면 사생아로 그냥 있는 겁니다. 국적 회복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이렇게 법과 원칙 따지면서 제대로 가족관계 등록부도 제대로 창설해서 만들어주지 제대로 실어주지 못하는 이런 행정에 참 분노합니다. 그래 선생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거쳤죠. 은행으로 계시다가 이승만 정부 때 쫓겨나서 부산 부둣가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아주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런 이제 생활 속에서도 선생님의 자료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기념 사업에 대한 일도 하시고 또 강복회 또 총무로서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단재 선생님의 기념 논문집도 만들고 또 묘소 앞에 영당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옹색하게 어렵게 힘들게 사시다가 1991년 5월 10일 날 협십증으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밝은 모습을 하고 계시는 것은 선생님의 단재 선생님의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들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이 모습이 참 후학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4월에 북경 천진에서 개최된 무정부주의 동방연맹 대회에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불행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동방연맹의 선정 기간지를 이제 발간을 해야 되고 또 무장투쟁을 하려면은 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폭탄 제조소를 설치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 위체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위체를 입수하기 위해서 유맹원, 중국 사람 이름 유맹원이라는 이제 가명을 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으로 이제 변장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대만으로 이제 향하는 항춘환이라는 이제 배를 타고 대만 기룽항으로 갑니다. 기룽항 우체국에 이 위체가 선생님 앞으로 그러니까 중국 사람 앞으로 이제 유명한 이름 앞으로 이제 돈이 입금이 되었죠. 그래서 그 돈을 찾아러 가가지고 기룽 우체국에서 형사한테 체포가 됩니다. 중국의 이 형사들은 이 위체 사건을 추적을 해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기룽 우체국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일경에 넘겨지고 그 일경에 의해서 이제 대련으로 호송이 됩니다. 그 체포됐다는 소식이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신문 기사들을 잠깐 보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선생님은 위체의 수신인 이름을 성객 명부에서 확인한 일경의 미행을 받던 중 기륭 우체국 위책의 창구에서 지급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찾으려다 기륭 수상팔주소 여세산 형사에게 붙잡혔다. 일일신보 요걸 보도한 일일신보는 유명원의 신원이 조선 충청남도 오주군 산내에 사는 사람 신단재였다라고 요 내용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유차장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 맹연 반항 맹렬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체포 소식을 이렇게 알립니다. 그 감옥에 이제 같이 떠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신간회에서 이제 이간용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련 감옥으로 보내서 선생님을 이제 면회를 하게 됩니다. 10월 달에 면회를 했는데 이제 신문 기사에는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면회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신채호와 면회한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이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간용이라는 사람은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간용은 영어, 독일어, 불어, 일어 아주 능통한 철학 박사입니다. 독립운동가고 언론인입니다. 정미칠적 중에 한 사람인 이재곤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친일 반일 민족 행위자인데 아들은 독립운동가입니다. 이관용의 동생 이순용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친일을 한 경우에 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모아서 그 돈으로 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시켜서 또 친일 행적을 하는 게 대개의 그 당시 상황인데 이분들은 아주 특별했죠. 아버지는 정미 출적이지만 아들들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 문과대학을 중퇴를 하고 스위스로 가가지고 치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1919년도에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김규식 등과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를 만들고 부위원장으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저희들이 이분도 어떻게 아버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데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때 면회 온 이관용에게 선생님은 웰즈의 세계문화사나 또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 있던 에스페란토 문전 이제 이런 것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지요. 에스페란토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사용하던 이제 세계 문자죠. 그래서 에스페란토에 관심을 보였던 걸로 봐서 이때도 선생님께서는 무정부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2월에 공판이 열렸습니다. 선생님의 이제 죄명은 치안유지법 위반이고 유가정권 사기 위조죄입니다. 그리고 또 살인 및 사체 유기 사건 이런 이제 제목들을 다 씌워서 이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제2의 이제 대리원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일본 재판장이 묻습니다. 자기 행각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 동포가 나라를 찾기 위해 취하는 수단은 모두 정당한 것이니 사기가 아니며 민족을 위하여 도둑질을 할지라도 부끄러움이나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의 투철한 항일 독립운동자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쾌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공판 심리에서 선생님은 오직 현 제국주의 제도에 대한 불평과 약소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에 가입을 했고 무장 투쟁 독립운동을 펼쳤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 공판 때에는 신채호 우리 선생님의 친구 전무직을 정인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또 그때 관서 허구회를 이제 대표를 해서 최영국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제 공판에 이제 방청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서울로 간 이제 두 번째 차남 두범이가 이제 출생을 하죠. 그때 그 385 이랬던 그 인사동이 인사동 69번지 집입니다. 69번지 집에서 이제 두 번째 차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사에서 박계 여사님 사는 생활을 이렇게 취재해서
발표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그 기사가 나옵니다만은 참 풀장사로 연명을 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습니다. 삼순구육이라 30일 동안에 9끼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굶주리면서 지납니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그런 연락을 받고 편지를 씁니다. 참 정말로 할 수 없거든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시오. 이렇게 비통한 편지를 신채호 선생님이 보냅니다. 그러자 참 박자의 여사님은 그 대련에 가혹한 추위에 지친 감옥 생활을 하는 선생님한테 조선 솜으로 만든 옷 하나 넣어주지 못하고 또 선생님이 한 달 벌이보다도 더 비싼 국조보감, 책 국조보감을 사려면 한 달 벌어도 못 사는데 그 책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해줘서 끝끝내 죄스러워 했답니다. 참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독립가들의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1930년 51세 5월 9일 법정에서 10년형을 받습니다. 10년형을 받고 이제 여순 감옥으로 이감이 되죠. 재수 번호가 411번입니다. 신채호 411번. 중재의 사상범위라 해서 대령 감옥의 독방에 수감이 됩니다. 바로 이 대령 감옥은 안중근 선생님께서 바로 옥사하신 그 감옥입니다. 현재 가보면 안중근 의사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이곳에서 순국했다는 이런 안내문과 그리고 또 자료들을 이렇게 쭉 전시해 놓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홍명희 선생님 주선으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제 동아일보에 조선사 연구초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내용들을 책으로 펴내기도 합니다. 신배구 종친이죠. 종친과 이제 또 안재홍 선생님의 주선으로 조선일보에 조선사를 연재를 하고 또 32년 5월 31일까지 조선 상고 문화사를 연재를 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특별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에 다 들어있던 것을 그대로 다 원고를 써서 이렇게 작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고 내용들이 이 마음에 100% 차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 신영우에게 지금까지 보냈던 이 기사들을 좀 보완할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상고 문화사 연재를 좀 이제 중단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이것들을 다시 보완해서 책으로 펴내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한 내용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해 12월에 조선일보 기자 신영우가 선생님을 면회
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면회기가. 그래서 스님께서 감옥 생활하시는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 주고받았던 대화들이 대화체로 그대로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35년 56세 때 오랜 형무소 생활로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차디찬 세멘트 바닥 위에 뭐 따뜻한 이불 하나 또 솜으로 기운 옷 하나 없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자 몸이 안 좋자 형무소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누가 보증을 서주면 출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선생님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냉정하게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친구들의 보증으로 풀려날 수 있었는데 그 보증을 섰던 그 사람이 친일파,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보증을 서서 출감을 시켜주는 것은 나는 못한다, 안 한다. 친일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빠진 몸을 가지고 조선민족의 전성시대라는 글을 남깁니다. 바로 조선민족의 전성시대가 이렇게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족의 전성시대의 가장 중요한 대목 한 가지만 제가 저기 뽑아왔습니다. 단재의 대륙사관, 난가사상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주류 사학계나 강단 사학계에서 아니 우리 민족주의 사학계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의 고사를 연구하려면 반드시 조선 고문화의 원류를 탐색지 않고는 도저히 역사의 근거와 역사의 진수와 역사의 체계와 통지를 작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조선의 고문화를 강구하면은 먼저 조선의 국강, 조선의 옛날의 국경, 경계의 판도, 범위부터 획정하여야 되니 고대 문헌의 고정을 어디서 찾아낼 것이냐. 진시황의 동남전쟁은 조선족을 동북으로 구축합니다. 바로 등소평이나 주얼레가 얘기한 우리의 선조가 우리 대한민국을 동쪽으로 밀어냈다 하는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조선족으로 동북을 구축합니다. 만리장성을 조선 중국의 국계로 정하고 만리장성이 조선과 중국의 국계로 정하고 대공사를 일으켜 만여리로 연장한 것이다. 만리장성이 우리 조선과 숙명이 깊으니만큼 만리장성고는 곧 우리 고강을 찾는데 한 증거가 훌륭하다 하겠다. 만리장성에 대한 역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옛날 국경을 찾는 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 만리장성이 진화족과 진화족과 우리 조선족의 국경을 쌓은 것이다. 그래서 조선의 국경을 알려면 고조선을 알려면
만리장성을 연구해야 된다. 해남자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다. 이게 조선민족의 전성시대에 나오는 한 가지 대목입니다. 지금 산해관부터 시작해서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게 아니고 명나라 때 쌓은 것이고 그 이후에 축적한 성입니다. 진짜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바로 조선과 진화족의 국경이다. 이렇게 밝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사가 없으면 조선사가 없는 것이요. 만리장성, 우리 조선의 국경을 알리면 만리장성사를 연구하면 된다. 우리 조선과 진화족의 국경이 바로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펼친 대륙 사간의 바로 정수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도 신동방에 글들을 싣고 또 홍명희 선생님한테 편지를 씁니다. 홍명희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 대가야 천축고와 정인홍 공약전을 원고화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선생님은 이 혁명 정신을 바로 정인홍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내용들이 바로 조선일보 1936년 2월 28일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 곡단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곡단제라고 하면서 추모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이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그 글 내용에 바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을지문덕, 이순신, 최영전, 삼영웅전이죠. 영웅들의 영웅심에서 애국심을 배우고자 해서 이렇게 영웅전을 쓴 것은 몇 회입니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썼고 이제 와서 가장 애석해 하는 두 가지 복고, 뱃속에 원고가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화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복고인 대가야 청국고와 정인홍 공약전이 있으나 이것들은 죄와 한 가지로 자기를 낮췄죠. 죄와 한 가지로 지중 땅속에 물이 되고 말지 모르겠다. 이것들이 원고화하지 못해서 나와 같이 나도 죽고 이 원고도 그대로 같이 땅속에 묻히는 하나의 물건이 되고 말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벽조 선생님께서 글을 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재 선생님의 이러한 정신, 교육 정신은 우리가 뭐 여러 곳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4월 신동방에 성질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칠 일, 그러니까 성질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죠. 정수, 우리가 국수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걸 정육 교육이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육 교육이라 해서 국수 교육을 시켜야 된다. 나라의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이란 애국이란 이런 것이 아니다. 크게 이런 것이다. 크게 뜯을 것이 아니고 봄날에 봄비가 오듯이 꽃이 피어나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발굴해서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국수교육을 하는 것을 정육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러한 우리한테 교훈을 주십니다. 1936년 2월 18일 57세로 순국을 하십니다. 내일혈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형무소에서 인사동 122번지로 급히 전보를 칩니다.
신체호 내 이를요 의식불명 생명위독 이렇게 전보를 받자마자 박자의 여사님과 아들 수범이 그리고 친구 서재충 선생님이 여순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쓰러져 있는 것을 밤늦게 그 일경에 교도관의 도움으로 쳐다만 보고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해서 여관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가시자 돌아가셨습니다. 운명 한마디 없이 21일 오후 4시 20분에 순국하시고 바로 23일 날 화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신문에 각자 다 보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선생님의 서거 소식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24일 날 유해가 서울역에 도착을 합니다. 선생님은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라고 하셨죠. 묘를 쓰지 말아라 했습니다. 일제에 발끝에 채이게 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이 유해를 안고 오는 박자의 여사님이 이 유해를 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도 속에 경성역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청주로 운구가 되고 목격리 신배구 종친 집에 하루 동안 봉안을 했다가 25일 날 귀래리 고두미 앳집터에 안장이 됩니다. 임시 암장이 되죠. 그것도 그 당시에 아시는 분이 면장으로 있어서 불법으로 이렇게 암장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청주시 이제 상당구 낭성면 기래리 249번지로 바로 이렇게 이장을 해서 지금 영민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 사당 있고 기념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연보 선생님 그 가족 간에 몸이 편찮아서 편지 받고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울컥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20세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으나 사직하고 을사조약을 체결을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보 주필로서 국권회복 또 민족의식 고취에 공헌을 했습니다. 이동영, 안창호 스님 등과 신민회를 조직하고 1910년 망명 후에 국사연구에 힘을 써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처 기피를 하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의정원 전원위원장으로 독립운동에 힘을 기울이다 1929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여순 감옥에 복역하다가 순국했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 훈장이 수여되었고 1978년 묘역을 정화하고 사당을 세웠습니다. 묘소는 어린 시절에 살던 앳집터에 묘역에 표지석과 사적비를 세웠지만은 어찌 우리 후학들이 도리를 다 한다고 하겠습니까? 스님께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풍천노석하시면서 독립운동과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헌신 노력했습니다. 어디
이런 표창장과 훈장장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선생님의 사상과 철학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빨리 식민사관과 또 우리 4대 주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혼이 있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우리 한민족으로 살아갈 것을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내일 단재 선생님 탄신일입니다. 대전 생가에서 탄신제가 있습니다. 교대역 14번 출구에서 서울의 소리에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해 놨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7시 30분까지 교대역 14번 출구로 오시면 버스를 타고 저하고 같이 다녀오실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뭐 특별히 연락 없이 교대역 14번 출구로 오시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13편 단재 연보를 마치고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단재 선생님과 사상과 철학 또 연보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범위를 좁혀서 하나하나 좀 공부를 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시간에는 알기 쉬운 상고사, 조선 상고사 해설, 선생님께서 쓰신 조선 상고사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 해설 또 이렇게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